언니, 우리 애들 봉투 진짜 두껍다? 이번엔 얼마야? 200만 원씩이지. 우리 손주들인데 당연하지. 며느리 애들은? 에이, 며느리애는 아직 애기잖아. 뭘 알겠어. 명절이란 본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날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 따뜻한 명절 아침에 벌어진 아주 차갑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설날 아침 세배가 끝나고 세배돈 봉투가 나눠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애들 봉투 진짜 두껍다? 이번엔 얼마야? 신우이가 봉투를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200만 원씩이지. 우리 손주들인데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 며느리 수정 씨의 딸 앞에 놓인 봉투에서 나온 것은 단돈 5천 원이었습니다. 에이, 며느리 애는 아직 아기잖아요. 뭘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순간 수정 씨는 3년 동안 꾹꾹 눌러온 무언가가 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백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명절이란 본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날이라고들 합니다. 차례상 앞에서 함께 절을 올리고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과 웃음을 나누고 아이들은 세배돈을 받아 두 손 가득 기쁨을 안고 뛰어다니는 날. 그런 명절의 풍경을 우리는 당연하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과연 모든 가정의 명절이 그러한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설날 아침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 거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세배가 끝나고 봉투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빳빳한 새 돈이 들어있을 봉투들이 하나씩 아이들 손에 건네졌습니다. 언니, 우리 애들 봉투가 이렇게 두껍네? 이번엔 얼마야? 신우이가 봉투를 살랑살랑 흔들며 웃었습니다. 200만 원씩이지. 애들이 커가는데 용돈도 커야지, 안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환하고 다정했습니다. 손주들을 향한 눈빛은 세상 모든 사랑을 담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 수정 씨의 3살배기 딸 앞에도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수정 씨는 굳은 표정을 억지로 추스르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단돈 5천 원이었습니다. 신우이 자녀 한 명에게 건넨 200만 원의 400분의 1 그야말로 휴지 한 장 수준의 금액이었습니다. 에이, 며느리 애는 아직 아기잖아요. 뭘 알겠어요. 크면 더 주면 되죠, 뭐.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수정 씨가 가느다랗게 말끝을 흐렸을 때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신우이는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 신우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았습니다. 그 순간 수정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끊겼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꾹꾹 눌러온 것들이 그 5천 원짜리 봉투 하나에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수정 씨는 천천히 핸드백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씨 집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경기도의 작은 위성도시에 자리 잡은 한씨 집안은 지역 내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집안이었습니다. 가장인 한태식 씨는 30년 가까이 지역 건설업에 종사하며 어느 정도 재산을 일궜고 그 덕분에 집안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편이었습니다. 한태식 씨의 아내 박순분 씨는 그 집안의 실질적인 살림과 인간관계를 도맡아온 여성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이 가정을 내 손으로 이만큼 키웠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고 그 자부심은 때로는 자신감으로 때로는 권위의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박순분 씨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 막내딸이 바로 시누이 한미진 씨였습니다. 집안의 막내딸이자 유일한 딸로 자란 미진 씨는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부모의 편애를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뭘 사달라고 하면 사줬고 어디 가고 싶다 하면 데려갔고 잘못을 해도 우리 미진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 대로 끝이 났습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한 뒤에도 미진 씨는 친정 바로 옆 동네에 살았고 거의 매일 친정을 드나들었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친정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집안의 둘째 아들 한준혁 씨는 서울의 중견 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성격은 온순하고 조용한 편이었고 가족 간의 갈등을 극도로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온순함이 사랑스러웠는지 준혁 씨는 직장에서 만난 이수정 씨와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이수정 씨는 충청도 출신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성실하게 살아온 가정에서 바르게 자란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해 직장을 얻었고 그곳에서 준혁 씨를 만났습니다. 수정 씨는 스스로를 꾸밀 줄 알았고 일도 잘했으며 사람을 대할 때 예의가 바르다는 소리를 늘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준혁 씨와의 연애 시절 수정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긴장은 됐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잘 보여야지, 잘 지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껏 차려입고 선물도 꼼꼼히 챙겨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집에 돌아오던 길 수정 씨의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순분 씨가 수정 씨를 바라보던 눈빛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환영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재고 저울질하고 이미 판단을 내려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의 그 눈빛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수정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일상이 시작되면서 수정 씨는 자신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시댁 생활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장 다른 잣대, 보이지 않는 선. 시어머니 박순분 씨가 수정 씨를 대하는 방식에는 처음부터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잘못하지 않아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수정 씨가 시댁 밥상을 차리면 반찬 그릇의 위치가 어떻다느니, 국이 조금 짜다느니, 수저 놓는 방향이 틀렸다느니 하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있고 며느리로서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예의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정 씨는 메모를 해가며 시어머니의 방식을 익히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반찬이 너무 짜다고 했는데 이번엔 싱겁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음식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이번엔 적다고 했습니다. 수정 씨가 아무리 맞추려 해도 박순분 씨의 지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적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더 괴로운 것은 시누이 미진 씨와의 극명한 차이였습니다. 미진 씨가 시댁에 와서 상을 차릴 때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반찬을 대충 덜어다 놓아도 국을 데우다가 끓게 만들어도 박순분 씨는 오히려 우리 미진이가 이것저것 챙겨주니 얼마나 고마운지라고 했습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 며느리에게는 지적이, 딸에게는 칭찬이 쏟아지는 광경은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정 씨가 먼저 인사를 해도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작냐고 했고 좀 더 크게 하면 왜 소리를 질러라고 했습니다. 반면 미진 씨가 시댁에 들어서며 인사를 깜빡해도 바쁘게 오느라 그렇지 머리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쌓이면서 수정 씨는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박순분 씨의 눈에 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더 잘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더 참아야지. 그 생각이 1년 동안 수정 씨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2년 차가 되면서 수정 씨는 이것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며느리를 어떤 위치에 두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박순분 씨의 세계에서 며느리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가족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딸과 며느리의 경계는 박순분 씨에게 있어 매우 뚜렷하고 냉정한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2년 차로 접어들던 즈음 수정 씨는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소식에 준혁 씨는 무척 기뻐했고 수정 씨도 새 생명의 탄생에 설레었습니다. 그러나 임신 기간부터 이미 박순분 씨의 간섭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으면 그렇게 예민해서 어쩌냐. 이를 조금 쉬려 하면 요즘 여자들은 너무 나약하다. 몸이 무거워 움직임이 둔해지면 나는 임신 중에도 집안일을 다 했다는 말이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출산 후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힘들다고 하면 내가 애 낳고 이틀 만에 밭에 나갔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모유 수유가 힘들어서 분유를 병행하자 자기 편한 것만 찾는다는 핀잔이 날아왔습니다. 아이가 이유식을 잘 먹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하면 엄마가 예민하니까 애도 예민한 것이라는 말이 상처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박순분 씨의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직접적이고 거칠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애둘러서 깎아내리는 방식이었다면 3년 차가 되면서는 대놓고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수정 씨가 어떤 의견을 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도 그 모양이지. 수정 씨의 친정을 직접 겨냥한 이 말은 수정 씨의 가슴 한복판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저런 걸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이 말은 처음 들었을 때 수정 씨가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울었던 말이었습니다. 얼굴이라도 반반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말은 수정 씨가 3년 동안 가장 여러 번 들은 말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말들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명절마다 주말 방문 때마다 심지어 전화 통화 중에도 크고 작은 형태로 반복되었습니다. 수정 씨는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정말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준혁 씨, 오늘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남편의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말이 좀 거칠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어머니 원래 표현이 서툰 분이야. 그냥 넘겨.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겠다던 남편의 한마디도 실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수정 씨가 고통스럽다고 말하면 남편은 어머니 편을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보호하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에서 그는 언제나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회피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해자보다 더 깊은 상처로 수정 씨에게 남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수정 씨는 그 집에서 그 시댁이라는 공간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수정 씨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느 날부터인가 시댁에 가기 전에 핸드폰에 녹음 어플을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은 항상 핸드백 안에 있었고 핸드백은 항상 수정 씨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 3년의 기록이 작은 파일 목록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올해 설날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눈이 시릴 만큼 푸르렀고 동네 곳곳에서는 명절 특유의 들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수정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딸아이를 곱게 차려입히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또다시 오늘 하루만 버티자는 다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댁 거실에는 이미 시누이 미진 씨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미진 씨의 아이들은 둘이었는데 큰아이는 중학교 1학년,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할머니에게 익숙하게 안기며 새해 인사를 건넸고 박순분 씨는 손주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옆에서 미진 씨는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세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차례로 세배를 올렸고 어른들은 덕담을 건넸습니다. 수정 씨의 딸도 아직 어려서 세배 동작이 어설프긴 했지만 귀엽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순분 씨는 딸아이의 절을 받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진 씨 아이들에게는 아이고 이쁜 것을 연발했지만 수정 씨 딸에게는 그래, 잘했어라는 짧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세배가 모두 끝나고 봉투를 나눠주는 시간이 왔습니다. 박순분 씨는 방에서 봉투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진 씨 아이들에게는 이름이 적힌 두툼한 봉투 2개를 건넸습니다. 미진 씨가 봉투를 슬쩍 열어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미진 씨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봉투를 돌려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수정 씨가 확인한 봉투 금액은 아이 한 명당 2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아이 합산 400만 원이 시누이 자녀들에게 건네진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순분 씨는 수정 씨의 딸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크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수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표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봉투 안을 확인했을 때 그 안에는 5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5천 원이었습니다. 수정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200만 원과 5천 원. 같은 할머니의 손주인데, 같은 명절인데 이 차이가 너무도 태연하게, 당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미진 씨가 수정 씨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봉투의 크기 차이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진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표정 하나가 수정 씨의 심장을 찌르듯 박혔습니다. 수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좀 심한 것 아니냐고, 같은 손주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이한테도 상처가 될 수 있다고. 그러자 박순분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뭘 그런 걸 따지고 있어요. 애가 아직 어린데 돈 가치를 알겠어요? 크면 더 주면 되지. 수정 씨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을 창밖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시아버지 한태식 씨도 기침 한 번을 하더니 화제를 바꿨습니다. 수정 씨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진 얼굴로
잠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가 되자 수정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 안쪽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핸드폰이 닿았습니다. 녹음 어플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켜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정 씨는 화면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파일 목록을 쭉 훑어내렸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날짜가 적힌 파일들이 수십 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3년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수정 씨가 거실로 다시 걸어 나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으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울려고 참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차분하고 고요한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수정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처음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순분 씨는 미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충 뭔데라고 했고, 미진 씨는 핸드폰에서 눈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며느리가 한두 마디 불만을 늘어놓아 봤자 그냥 흘려들으면 그만이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수정 씨가 핸드폰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들어도 단번에 알 수 있는 박순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지금과는 달리 낮고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그 모양이지. 그것도 모르고 시집은 왜 왔어?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순분 씨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혈색이 빠졌습니다. 미진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아버지 한태식 씨도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 준혁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수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2022년 추석, 2023년 설날, 2023년 5월 주말 방문, 2023년 추석, 2024년 생일.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 안에는 수정 씨가 3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이라도 반반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왜 저런 걸 데려왔는지 내가 뭘 알아. 배운 게 있어야지. 아이 키우는 것도 저 모양이니 애가 어떻게 크겠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순분 씨 본인의 목소리가 박순분 씨 본인의 거실에서 박순분 씨 본인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미진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가족끼리 도청을 해요? 라고 소리쳤지만 수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도청이 아니라 제가 있는 자리에서 직접 저한테 하신 말씀드립니다라고 조용하고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박순분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언제적 이야기야. 기억도 안 나.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라며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은 날짜와 시각이 찍혀 있었고 목소리는 명백했습니다.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 한태식 씨는 처음엔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명절날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없다. 일단 밥부터 먹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정 씨는 이번에는 밥상 앞에서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다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준혁 씨가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의 목소리들이 그동안 아내가, 어머니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할 때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넘겼던 그 말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녹음 재생이 잠시 멈추고 거실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침묵은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지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이 압축된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박순분 씨였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가족 사이에 이런 걸 녹음하고 이걸 틀어대고 명절날 이게 무슨 난리야? 박순분 씨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십 년간 이 가정의 안주인으로 군림해온 사람답게 그 목소리에는 위세와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서 미진 씨도 가세했습니다. 자기 오빠를 향해 오빠, 저런 사람이랑 계속 살 거야? 우리 엄마한테 이래도 돼? 라며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수정 씨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가고 눈물을 삼키며 자리를 피하던 수정 씨가 아니었습니다. 수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은 채 차분하고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들어온 말들이 어떻게 자신의 일상을 무너뜨렸는지, 아이를 낳고 가장 힘들어야 할 시기에 들어야 했던 말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가장 기댈 곳이었어야 할 남편이 눈을 감아온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하나씩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순분 씨가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게 다 너를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이게 무슨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진 씨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건 다 이유가 있어서라고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만둘 해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순분 씨는 흥분이 고조되면서 다시 한번 선을 넘었습니다. 수정 씨를 향해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 순간 준혁 씨가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그만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집에서도 소란이 들린다고 층간소음 연락이 왔고 거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정 씨의 핸드폰은 그 순간에도 켜져 있었습니다. 수정 씨가 112에 전화를 건 것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정은 사실 몇 달 전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수정 씨는 지난 가을부터 조용히 법률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찾아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녀는 녹음 파일의 법적 효력에 대해 장기간 반복된 언어폭력과 모욕적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꼼꼼하게 물어보고 메모해 두었습니다. 혼자 있는 자신의 공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준비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거실에서의 소란이 선을 넘는 순간 수정 씨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가정 내 언어폭력 및 신체 위협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10여 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거실에 들어서던 그 순간의 분위기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방금까지 고함을 치고 있던 박순분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진 씨는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아버지 한태식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쌍방의 진술을 청취했고 수정 씨가 제시한 녹음 파일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현장에서의 발언들에 대해서도 기록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대화의 녹음으로 법적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도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박순분 씨와 미진 씨, 그리고 당일 현장에서 소란에 가담한 시아버지 한태식 씨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임의 동행이었지만 세 사람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설날 아침 한복 대신 코트를 걸친 채 경찰관들과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탄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시아버지. 그 장면은 이미 아파트 복도에 나와 있던 이웃 주민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한 씨 집안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지역에서의 이미지가 그 짧은 순간에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 씨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딸아이를 안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복잡한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남편 한준혁 씨일 것입니다. 준혁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고 딸을 아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심하게 구는 것을 속으로 불편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한마디를 한 적도 없었고 아내의 편에 서서 무언가를 바꾸려 한 적도 없었습니다. 갈등 상황이 생기면 자리를 피하고 나중에 알아서 수그러들겠거니 하는 방관을 선택했습니다. 그 방관이 결국 3년이 되었습니다. 그 방관이 어쩌면 어머니의 폭언만큼이나 수정 씨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준혁 씨와 수정 씨는 둘만 남은 거실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수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실어 울부짖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사실을 말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매번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어머니가 원래 그래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허탈했는지, 아이를 낳고 가장 힘든 시기에 시어머니의 말에 무너지면서도 남편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했던 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차분하게 꺼냈습니다. 준혁 씨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오랫동안 수정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처음으로 제대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라고 방패가 되어줬어야 했는데, 방관자였다고 그 미안함을 이제야 말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3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정 씨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시작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돌아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박순분 씨는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향한 그 말들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그것만큼은 인정해달라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준혁 씨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으로서 한 일이었습니다. 사건은 그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순분 씨와 미진 씨, 시아버지가 경찰서에 동행한 사실은 이미 이웃들에게 퍼진 상태였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친척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 집안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집안의 체면이 한 번의 설날 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박순분 씨는 지인들에게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가족을 해치려 했다고, 집안을 망하게 만들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녹음 파일은 증거로 제출된 상태였고 그것을 번복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신우이 미진 씨는 자신의 남편에게 이 일을 해명해야 했습니다. 미진 씨의 남편은 아내가 그 자리에서 침묵으로 방조했다는 사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행동에 오히려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적지 않게 불편함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화목해 보였던 미진 씨 부부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한태식 씨는 며칠 후 준혁 씨를 통해 수정 씨에게 조용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과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그동안 막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수정 씨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용서를 드리기는 어렵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용서를 꾸며내거나 정리되지 않은 감정으로 괜찮은 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수정 씨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진 방식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후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수정 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언어 폭력과 모욕적 발언의 증거로 인정받았습니다. 박순분 씨는 정식 경고 처분을 받았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실형이나 극단적인 처벌이 내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 자체가 박순분 씨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사회적, 법적 확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누구도 자신의 말에 제동을 걸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수정 씨와 준혁 씨는 현재 시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습니다. 명절에 무조건 가야 한다는 강요도, 주말마다 불려가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시댁 방문은 두 사람이 합의했을 때만, 그리고 수정 씨가 원할 때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시댁 이야기가 나오면 준혁 씨가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면 지금은 불편해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정 씨는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기록하고 버텨온 것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억울함을 흐지부지 사귀는 대신 증거로 바꾸는 것이 자신과 아이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수정 씨는 뼛속 깊이 새긴 것이었습니다. 수정 씨의 딸은 이제 세 돌이 지나 말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며 따라다니는 그 아이의 웃음 앞에서 수정 씨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 앞에서 더 이상 꾹꾹 눌러 삼키며 웃는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언젠가 엄마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 수정 씨는 이렇게 말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오래 참았지만 결국 엄마 자신을 지켰다고. 그리고 그것이 너를 지키는 방법이었다고. 오늘 이 이야기는 특별히 자극적인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인도 사기도 극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이야기가 그 어떤 이야기보다 가까이 와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거실에서, 명절 밥상 앞에서, 시댁, 현관 앞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테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라는 자리가 그 말들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수정 씨의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참는 것이 답이냐고. 수정 씨는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 그냥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었던 것뿐이야.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세상에 꺼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